예,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소시효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예,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먼저 볼까요? 자, 1번은 공소시효의 진행 시점이죠. 범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리고 공범 사건의 경우에는 공범의 경우 최종회의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소시효 정지사유죠. 공소제기는 공소시효를 정지시킵니다. 공범 1인에 대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공소제기하게 되면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되는 거죠. 그리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이 있을 경우에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에 공소시효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공소장 변경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요거 아주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4번 어디에 틀렸을까요? 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는데 맞죠? 판례는 이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은, 자, 이건 여러 목적 중에 하나여도 된다 했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처리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요게 틀렸군요. 그것이 국외처리의 유일한 목적인 경우에 하나다 라고 했는데, 이 대목이 틀렸네요. 자, 다음 6번 문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뭐냐 이건데, 자,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형사소송법 253조 제3항은, 자, 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자, 공소시효는 정지되는데,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예,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대목이 틀렸군요. 예, 이것도 포함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국외범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겠죠.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해서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에 차이가 있다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맞죠? 요거 변경되기 전이 아니라 변경된, 이게 맞죠? 이때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이것도 맞겠네요. 그 다음 253조 제2항에서 공범이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공범에는 뇌물 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유와 같은 대항범 관계인 자도 포함된다. 요건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건 공범이잖아요. 그죠? 뇌물을 준 사람이 있어야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포함될 것 같은데, 대개 이제 이 뇌물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은 줬다고 하고 한 사람은 안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대개 이제 그렇게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런 대항범 성격을 갖고 있는 공범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건 확실하죠. 공소장 변경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예, 공소 제기 시가 되겠고요. 예,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는 거 맞죠? 만약에 법정형이 가벼워졌다면 법률 개정에 의해서 그때는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의 기준이 된다. 원래는 우리가 재판시법이냐 행시법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행시법주의를 채택하면서도 예외로 재판시법을 두고 있죠. 예, 이게 바로 이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재판시법을 적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역시 법정형이 가벼워졌다면 공소시효 기간도 짧아졌겠죠. 예,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벼운 법정형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재정신청 사건에서 공부해 본 바 있습니다.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죠?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요 재정결정에서 이건데 공소 제기 결정이 나게 되면 그 공소 제기 결정이 난 시점에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공소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도 우리가 공부해 본 바 있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8번 문제.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자, 2번이 정답인데요.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는 중단되죠? 이게 중단이 아니라 정지죠, 정지. 우리가 정지와 중단은 구별해야 됩니다. 정지라고 하는 것은, 당해 기간이 진행하다가, 그죠? 그 기간이, 진행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정지 사유가 종료되면 다시 기간이 진행하는 거죠? 그때 나머지 기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중단은 뭐냐면, 기왕에 진행된 기간이 다 무효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시효의 경우에는 중단 제도가 없고 정지 제도만 있어요. 그래서 요 중단되고 요게 틀린 겁니다. 따라서 새로이 이것도 틀린 거죠. 네. 이건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의 경우에 예, 기준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죠.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고 이 법정형에다가 이제 가중 감경한 게 처단형이 되는 거죠. 예, 이때는 중한형이 기준이 된다는 거 맞습니다. 예, 이미 완성됐다면 더 이상 재판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면소 판결 사유가 된다는 거. 예, 이건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일한 목적이 될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9번.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 이것도 2번이네요. 예,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예, 그렇지 않죠. 예, 우리가 공소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여부 관계없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그때부터 다시 진행하는 거죠. 예. 자, 1번 받고 3번도 받죠.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건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별법에서 특례법의 준 규정이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는 거. 요거는 조문이니까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건 4번이 틀렸습니다. 공소장 변경 절차에서 그게 아니라 변경 전이 아니라 변경되니라 그랬어요. 예, 언제부터 계산할 것이냐? 최종의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2번은 받던 지문이 되겠고요. 예,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이 공소 제기 시점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11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우리가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정답은 예,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정지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년이 되기까지 기간, 그 다음에 대통령의 재직기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있거든요. 헌법상. 그래서 대통령의 재직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상 공소시효할 수 없으니까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던 기간. 이게 그렇다면 이것은 고소할 수 없는 기간이니까 이건 고소기간이 그죠? 고소기간 관련된 문제지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기간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
그래서 이건 고소기간의 문제다라고 해설을 붙여놨는데, 예, 당연히 이때 고소기간은 언제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시산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고소기간하고 공소시효 이거를 구별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자, 1번이 정답인데요. 예, 효력이 미치죠. 공범자에게 미친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예, 나머지는 다 우리가 봤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뭐냐 이건데, 예, 공소장 변경 시가 아니라 공소 제기 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1번 우리가 봤던 지문이 되겠고, 예, 역시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는 거 우리가 봤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예, 여러 목적 중에 하나이면 족하다는 거 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자, 공소 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 이건 중요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2번인데요.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의 기간을 계산한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는데요. 바로 특별법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중이나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의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데, 특별법에 의한 경우에는, 예, 그 자체가 가중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법의 경우에는 이것이 적용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법에 의하여 이 대목이 틀린 겁니다. 자, 공소 불가분의 원칙이 1번이 되겠고요. 자, 3번은 문제 안 될 것이고, 예, 공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는 거, 예, 그리고 재판정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봤던 내용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5번.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이다. 아래 설명 중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전문은 맞죠? 아, 제가 문제를 잘못 봤군요. 예, 이거 제가 16번 문제를 봤는데 15번의 정답은 2번이 아니죠. 2번은 다 맞는 지문입니다. 예, 이거는 4번이 정답이네요. 그러면 1번의 경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25년의 경과로, 무기나 무기금고에 해당되는 범죄는 15년의 경과로, 그리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의 경과로 각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이건 조문 내용이니까 이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 3번은 우리가 봤던 질문이 되겠고요. 자, 4번이 어디가 틀렸을까요?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한 개를 과할 범죄는 이제 중한형에 의해서 공소시효 기한이 적용되고, 맞죠? 형법의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한이 적용된다. 그렇지 않죠? 형법에 의한 경우에는, 예, 가중이나 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특별법의 경우에는 가중이나 감경한 형을 기준으로 하지만 형법의 경우에는, 예, 가중이나 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이게 잘못된 거네요. 자, 그 다음에 16번. 예,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6번은 2번이 정답인데, 예, 여기 또 다시 나오네요. 가중 또는 감경형에 의하여. 이게 틀린 거죠? 이게 형법이니까. 예, 이거는 시점이 공소제기 시라는 거. 법정의 차이가 있다면은, 예, 그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기준이 된다는 거. 맞는 질문이 됩니다. 자, 3번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고요.
예, 요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판례 입장인데, 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관련해서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예, 그러니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주관적 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건 맞는 질문이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7번. 자,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죠. 공소장 변경시가 아니라 공소제기시다. 자, 요 3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인데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요 25년입니다. 25년을 경과하게 되면 공소시효 완성을 간주하는 규정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자, 요거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자, 틀린 것은 뭐냐 이건데 2번이 틀렸어요. 예, 이건 특별법이니까 이때는 뭐죠? 예, 가중되기 전이 아니라 가중된 형에 의해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1번은 공소시효 완성을 간주하는 거고요. 예, 신법이 가볍다면 가벼운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포괄일제의 경우에는 최종 범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거. 자, 공소시효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예. 자, 이제 공판 절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판 절차에서는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공판 준비 절차도 있고 공소장 변경도 있고요. 공판 절차의 특징도 있고 또 공판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 지휘권과 법정 경찰권도 있고요. 사실은 증거법도 공판 절차에서 논의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절차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별 절차가 나오는데요. 치료감호 청구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치료감호 청구 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치료감호라고 하는 것은 뭐죠? 범인이 치료를 요한다라는 거죠. 어떤 정신적인 그런 치료를 요하는 그런 사건의 경우에 치료감호를 청구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은 이제 구금에 해당되는 것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치료감호도 인권보장 차원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자,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 1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치료감호 청구는 검사가 하는데 맞죠? 공소제기 없이 치료감호만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이거는 공소제기하지 않고 치료감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치료감호 독립청구라고 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죠? 기억해 두시고요. 공소제기한 사건의 항소심 변론 종료 시까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치료감호의 시점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항소심 변론 종료 시까지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3번은 관할입니다. 지방법원 및 지원의 합의부 관할이다 라고 하는 거. 예, 이 치료감호가 물론 독립성도 있습니다만은 피고 사건과 관련해서 동시에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상소 및 그 피고 사건에 대한 상소 및 상소의 폭이나 취하가 있다면 그죠? 그것은 치료감호 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잘못된 것은 뭐냐 치료감호에 대해서. 예, 3번이 잘못됐는데요. 그럼 1번부터 볼까요? 치료감호법 제2조 1항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 사건은 필요적 변호 사건으로서 판결 선고를 제외하고는 변형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이거는 우리 치료감호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감호 사건도 필요적 변호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앞서 관할은 합의부 관할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함께 청구해야 된다. 틀린 거죠? 예,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4번은 앞에서 봤던 질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치료감호 청구 사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1번이 틀렸죠. 공소 제기한 사건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의 종기는 예, 항소심 변론 종결시죠. 1심이 아니라. 자, 2번 질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심신상실을 원인으로 한 치료감호 청구 사건의 공판 절차로의 이행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만 가능하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이죠. 예. 여기 나오는 것처럼요. 공판 절차 이행 청구의 제기 기간, 이거는 공판 절차 이행 청구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예, 신급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뜻에서 제1심 변론 종결 전에 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 뜻을 음미해 보세요. 이게 치료감호 청구 사건이었는데, 이 치료감호 청구 사건의 공판 절차로 이행하자. 이 공판 절차는 뭐죠? 형사소송 절차가 되겠죠? 그 절차로 이행하자는 것은 항소심에 가서 하게 되면 결국 1심 절차를 밟지 못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즉 이른바 신급의 이익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판 절차로의 이행은 1심 판결 선고 전에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예, 원래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판전 개정의 요건이 되는데 만약에 피치료감호 청구인이 심신 상실 상태였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판기일의 출석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앞서 했던 것처럼 피고 사건에 대해서 상소가 있다면 치료감호 청구 사건도 상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치료감호 청구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자, 2번이 틀렸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치료감호라고 하는 것은 실질은 구금의 성질을 갖는다 그랬어요. 따라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없이 치료감호 청구만 한 때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공판 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치료감호만 청구했단 말이에요. 이때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 기억해 두셔야. 만약에 그렇다면 치료감호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시켜 놔야 되겠죠? 예. 치료감호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하다고요?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가능하다. 네. 이 치료감호의 경우에도 뭐에 관한 규정? 보호소에 관한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실질은 구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건 우리가 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으로 오셔서 재판의 공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 자, 3번이 틀렸어요. 비공개 결정의 효력은 당의 기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기일에도 미친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재판은 원래가 공개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정한 사유에요. 예, 국가안전보장, 또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 여기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어요. 심리 안에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재판이 심리와 판결로 되어 있는데 심리에 대해서만큼은 비공개할 수 있다. 그 사유가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이에요. 자, 이렇게 비공개 결정을 했다면 그것이 당의 기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기일에도 미치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심리의 내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다음 기일에 또 국가안전보장이나 안녕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면 그때 또 비공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일 이후 기일에도 미친다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요거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공개 결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만약에 재판장의 명령이라고 했다면 여기서 결정이란 말을 쓰지 않았겠죠. 이 결정이란 말을 쓰는 것은 법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 등 법관이 하는 재판은 명령의 형식이고 법원이 하는 재판의 형식은 판결 아니면 결정이거든요. 따라서 여기 결정으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법원이 한다. 여기 법원이란 말이 없지만 법원이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게시하여 공판정에서 선고해야 하므로 비공개 결정을 선고하지 않은 채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경우 그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여러분들 재판을 공개하는 이유는 공정한 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공개해야 되는데요. 다만 비공개 사유, 국가안전보장 등의 비공개 사유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비공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결정을 하지 않고 재판을 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비공개로 증인신문했다면 그 증인신문 조서는 증거능이 없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거야말로 위협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장실질심사, 이른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인데 그것은 비공개죠.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미 봤던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으로 이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어떤 범죄 사실이 이거는 이 범죄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 범죄 사실을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범죄 사실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범죄 사실이 X, Y, 만약에 제시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다. 그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범죄 사실을 범죄 혐의 의무를 명백히 해서 공소 제기 또는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이게 바로 수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사를 해서 밝혀낸 사실이 만약에 X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Y와 Z라고 하는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은 밝혀낸 사실이 X니까 그렇다면은 공소장에요.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되는데 세 번째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되는데 그 공소사실에 X라고 하는 것을 기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전체가 XYZ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사건, 이른바 법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게 되면 공소장에 X라고 하는 것을 기재했지만 이때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제기의 효력은 X, Y,
Z 모두에도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공소제기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 이 X, Y, Z라고 공소장에 없는 Y와 Z를 심리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심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현실적 심판 대상인 거고 얘는 잠재적 심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잠재적 심판 대상을 Y와 Z를 이거를 현실적 심판 대상으로 끌어올리는 거, 이게 바로 공소장 변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같이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공소장 변경이라고요. 이러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 한계는 어떤 범위냐, 이 XYZ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을 때만 인정해 줍니다. 이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 문제이긴 합니다만 더 나아가서 우리 판례는 규범적 요소를 고려한다 이거죠. 이거를 고려해서 판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 그렇다면 이 Y나 Z라고 하는 것을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되는 거냐, 반드시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되는 거냐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Y와 Z라고 하는 것을 공소장 변경 없이도 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즉 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것은 우리 판례가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공소사실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점은 전제로 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공소장 변경 없이도 법원의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게 되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나아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냐, 이 문제는 일반인이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따라서 판례가, 그 부분에 대한 판례가 나온다면 그 판례 자체를 기억해 두는 게 좋은 학습 방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교수가 이런 문제를 출제할 때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출제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나온다면 판례 중심으로 논의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그런 전제에서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죠. 공소장 변경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 자, 4번이 틀렸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동일한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범죄 사실은 일반법에도 적용되고 특별법에도 적용된다 이런 얘기예요.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반법을 적용해서 기소했다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범죄 사실만 누가 얘기한 거죠? 범죄 사실만 검사가 제기했다면 그에 대한 법적 평가는 법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럼 법원이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을 적용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공소장 변경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 즉 피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반법의 적용을 받아서 가벼운 형으로 처벌받을 것이니까 방어권 행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반면에 특별법에 의한 가중 규정이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열심히 방어권을 행사하겠죠. 그래서 피고인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때는 공소장 변경 없이 특별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거 먼저 확인해 볼까요? 예, 요게 된대요. 예. 2007도 4749 사건인데, 일반법과 특별법이 동일한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고,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느 범죄 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가벼운 일반법의 법조를 적용해서 그 죄명으로 기소하였는데, 일반법과 특별법을 적용한 때 형의 범위가 차이 나는 경우에, 비록 그 공소사실의 변경이 없고,
적용법조의 구성 요건이 완전히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적용법조의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바로 이 얘기죠.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아야 하며, 즉 적용법조의 변경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대요. 따라서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는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의 법조를 적용해서 특별법 위반의 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충분히 이해하실 만하죠? 자, 1번 검사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은 누가 신청하느냐 하면 검사가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피고인이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부본은 즉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즉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후가 아니라 허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즉시 이런 얘기입니다.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부본 송달은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송달해도 절차상 잘못이 없다. 여기 보게 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라고 되어 있죠. 경합범 중 일부 공소사실의 철회를 위하여,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할 것이 이게 경합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부 공소사실의 철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공소사실의 철회라기 보기 어려운 거죠. 예, 이거는 경합범 중에 일부니까 이거는 여러 개의 사건이 병합 심의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부 공소사실의 철회는 특정한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철회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하겠다. 왜? 이 실질은 뭐니까요? 실질은 공소 취소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합범 중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 의미는 단순한 공소사실의 철회, 공소장 변경이 아니라 공소 취소로 이해해야 되고, 공소가 취소했다면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공소장 변경하는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자, 1번이 옳은 지문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이거는 공소장 변경의 요구 문제죠. 실제로 언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 언제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는 아닌 거죠. 범죄가 발생한 시간적 환경이란 얘기죠, 그게. 예, 그게 언제 발생했느냐 이겁니다. 따라서 그것이 공소범죄 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요건은 되지만 그 자체가 공소범죄 사실 자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따라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일시와 법원이 인정한 범죄 일시가 이런 경우 간격이 길고 범죄 성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어서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실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다면 그러면 달리 인정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런 사정이 없다면 그죠? 다소 달리 인정해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된다. 즉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범죄 성부의 중대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이 예컨대 오후 1시다. 자, 그런데 공소장에는 오후 1시에 사망했다, 살해 행위를 하고 사망했다 이렇게 기재했는데요. 법원이 오후 1시가 아니라 오후 5시에 사망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오후 1시와 오후 5시는 알리바이 증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거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건이 오후 5시에 발생했다. 그러면 여지껏 공소장에는 1시로 기재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면 나는 1시에 어디 있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피고인은 증명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근데 나중에 떡하니 법원이 1시가 아니라 5시고 그때 너는 범죄 현장에 있었다 라고 하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자,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현실적으로 심판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미친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포괄일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이 사이에 그죠? 상습범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한다면 A1, A2, A3 이렇게 해서 이때 A7 사건이 벌어졌다. 즉 이 사이에 그런 여러 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각각의 사건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되는데 그 공소장에 대한 사실은 요것만 들어왔다 이거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사건만 들어왔고 이것이 상습범 사건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럴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 두 사건이 공소 제기돼서 확정이 되었다면 얘가 포괄일죄인 이상은 이런 얘기입니다. 포괄일죄인 이상은 그 비판력이 전부에 미친다 이런 얘기죠. 상습범의 일부가 기재된 공소장에 다른 부분을 추가했다 해서 공소사의 동의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공소장 변경 원칙으로 항소심에서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항소심에서 할 수 있어요. 이 항소심의 구조 문제인데 항소심은 속심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즉 사실심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속심. 물론 이제 사후심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지만 그것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이 앞부분은 맞아요. 예, 역시 앞서 봤던 것처럼 이 사건이 형법상 상습절도로 기소했는데 공소장 변경 없이도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거고. 네,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법원의 심의 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라고 한다면 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장 변경이라고 심판 대상은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따라서 법원이 골라 잡아서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검사의 권한이니까 검사에게 공소사유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성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게 성명을 구해서 공소장을 보완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공소장 변경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하는 이 3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